안녕하십니까. 행정학 기본 강의 제5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학 기본 강의는 1% 행정학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재를 함께 보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54강의 주제는 제7편 지방자치론에서 제1장 지방자치 기초원리가 주요 내용입니다. 네, 지금 그 지방자치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죠. 뭐 기초자치단체의 지방 의원들을 뭐 정당 공천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파산 선고제를 실시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 벌써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다시 부활해서 실시한 지가 벌써 한 20년 가까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라는 개념은 지방행정하고 좀 다른 거예요. 지방행정이라는 거는 국가행정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단위의 전체의 어떤 행정 서비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광역적 행정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보통 국가적 행정 서비스라고 하는 보통 국방, 치안 이런 서비스는 이제 국가 중앙정부에서 주관을 해서 공급을 하고요. 지방행정은 이제 지역에 좀 특화된 이제 우리가 지역공공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예들이 이제 뭐 교육이라든가 뭐 지역 단위의 소방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들을 지방행정 단위로 지역 단위로 이렇게 공급하는 것을 지방행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라는 것은 오토노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 하에 어떤 권력관계, 권력의 어떤 독립성과 자율성, 이걸 강조하는 개념이 지방자치입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지방행정과 지방자치를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를 강조할 때는 이 부분을 지방자치를 수행하는 것을 지방정부라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국가행정에 대해서 지역 단위의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을 전담하는 하나의 실체로서의 개념을 강조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하나의 법인격을 가진 것이거든요. 법인으로서 독립된 실체로서 이렇게 한 것이고, 이거는 로컬 거버먼트로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제 국가 권력에 대한 대항, 어떤 독자성, 이런 차원에서 성립된 것이 지방 정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와 이제 지방행정의 개념도를 표현하는 이의 표를 보시면은 결국 이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가 지방자치고 숨에서 어느 수준까지가 중앙정부에서 모든 행정을 컨트롤하는 관치행정이냐 하는 상대적인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거의 모든 행정을 이렇게 주관해서 통제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관치행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즉 지방정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행정을 이렇게 주관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자치행정이라고 하죠. 사실
이 경계선이라는 것은 사실 애매모호한 것이고요. 현실의 모든 그 정부들의 그 행정 서비스의 공급은 이 지방자치와 관치 행정의 어떤 그 양자의 어떤 대립점의 어떤 그 어떤 선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좁은 의미에서의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방 그 자치단체가 그 고유 사무만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고유 사무만을 다루는 것을 최협의로 보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위임사무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위임사무요. 위임사무에는 우리가 단체 위임사무하고요. 그 다음에 기관 위임사무라는 걸로 나눠요. 단체 위임이라는 거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자치권을 갖고 있는 지방정부에게 어떤 사무의 처리 권한을 위임해 준다라는 법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법률적 개념인데요. 이 위임이라는 개념을 이제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양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법학에서 다루는 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위임이 있고요. 위탁이 있고요. 대리가 있습니다. 어떤 그 일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내가 하지 않고 타인이 하게 하는 방법, 타인이나 기관 입장에선 어떤 그 A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직접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하지 않고 다른 기관이 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에는 이렇게 법률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이 양은 내가 할 권한을 상대방에게 완전히 권한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을 협약에 의해서 넘겨주면은 그걸로 나는 넘겨준 기관 입장에서는 그 권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후 통제권이라든가 감시권, 감독권, 그다음에 뭐 보고를 받을 권리, 예를 또 비용을 부담할 권리 이런 것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권한의 통째로 이양하는 거고 이양을 받은 기관이 알아서 다 주관해서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위임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기관이 다른 기관으로 하여금 그 일을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데 수행하게 하는데 그 권한을 줘요. 주지만 내가 최종적인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이 양은 내가 최종적인 책임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는 준 기관이 그러니까 위임 기관이라고 하거든요. 그 권한을 받은 기관을 수임 기관이라고 지칭을 하고요. 위임 기관은 자기가 끝까지 그 위임한 사무에 대한 최종 관리 감독권과 법적 책임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임을 한 경우에는 상당히 그 일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 위임을 한 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 위임 협정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위탁은요, 위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위임은 보통 조직 내에서 권한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거나 아니면 조직의 단계에서 피라미드 계층 조직에서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게, 예를 들어서 본부가 저기 그 지부한테 이렇게 그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이 이제 위임이라는 경우고요. 위탁은 수평적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부서에서 생산부에다가 어떤 그 권한을 이렇게 넘겨줘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하게끔 하는 거, 또는 뭐 경기도에서 할 일을 그 충청도에서 하게끔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이 위탁입니다. 대리는요, 내가 할 일을 타인이 하는데 그 타인이 하면서 그 일의 효과가 나한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임이나 위탁은 그 일을 하면, 그 업무를 수행을 하면은 일단 위임을 받은 기관, 즉 수임 기관이나 수탁 기관이 자기의 이름으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일단 법률적 효과도 그 위임을 받은 수임자나
수탁자에게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에 따른 최종적인 법적 책임이라든가 어떤 그 정치적 책임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권한을 위임한 위임기관이나 위탁기관이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최종적인 책임을 지지만 대리는 그렇지 않아요. 대리는 아예 애초부터 우리가 대리권을 준 사람의 이름으로 업무가 수행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대리인이 그러니까 이 대리권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대리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수행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다 아니면 무슨 성남시다 이렇게 해서 그 기관의 이름으로 업무를 수행하지만 그 법적 효과는 바로 그 대리권을 부여한 그 원대리 원인자에게 그 법적 효과가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그 법률적 개념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줬다.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 자치단체를 상하로 본다는 겁니다. 이거 위임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영어로 이제 이것을 델리게이트 한다 그러거든요. 너 뭐 해라라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 위임, 그러니까 단체로서 주는 거하고 기관으로서 주는 경우에, 이거는 지방자치단체를요 하나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 행정기관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어떤 사무를 해라라고 하는 것이 기관 위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넓은 의미에서는 여기 단체 위임 사무까지가 하는 거를 넓은 의미의 지방자치를 보고요. 이 기관 위임 사무까지를 하는 걸 보면 최강위로 보는 거예요. 지방자치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지만 현실에서 뭐 단체 위임이다, 기관 위임이다, 고유 사무다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법적으로는 이런 개념 체계를 나눕니다. 그러나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그런 것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지방자치라는 게 두 개 메인 스트림이 있습니다. 여기 교재에 나와 있듯이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용어에서 보듯이요, 요거는 주민에다 초점을 둔 겁니다. 요거는 단체에다가 초점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미계 국가에서 하는 거고요. 이건 대륙계, 특히 프랑스의 이 지방자치 체제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자치가 뭐 지방자치에 있어서 굉장히 그 자치권이 강하고 여기가 자치권이 약하고 뭐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시는데요. 반드시 그렇게 볼 일은 아닙니다. 이건 이 서구 국가에서 이 자치라는 거, 어토노미라는 거, 지역 단위의 어토노미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라는 역사적인 그 정치, 경제, 사회에 있어서의 역사적인 흐름 과정에서 형성된 거예요. 일단 이 주민자치라는 개념은 영국에서 시작된 개념이거든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그 앵글로색슨 계열로 해가지고 국가를 이제 중세 시대 때부터 이제 국가 단위로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이 존왕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그 11세기 들어서면서 이 국왕의 전제적인 권력에 대해서 지방 토호 세력들이 그 견제하면서 이 중앙정부의 국왕의 어떤 그 자의적인 과세권을 견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성립된 것이 이제 그 마그나 카르타고요. 대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이제 지방의 토호 세력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 단위의 그
세력들이죠. 그 세력들이 굉장히 그 국왕으로부터 독립적인 그런 권한들을 행사하면서 이 지방의 개념을 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방 단위의 그런 그 자치단체를 구성을 한 거고요. 이 전통이 미국으로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영미계 국가에서는 사실상 국가 이전에 지방이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근대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제 절대 왕정을 시민혁명을 통해서 무너뜨린 나라거든요. 이 영국을 비롯해 가지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절대 왕정을 무너뜨리고 근대 국가라는 이 스테이트라는 개념을 만들면서요. 사회계약설에 근거한 겁니다. 국가라는 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다고 보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이 국가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는요. 인위적인 거예요. 왜 만들었냐? 시민들이 어떤 그 전체 안전을 위해서 재산 보호 등의 필요성에 의해서 어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것이 사회계약이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국가라는 기구를 인위적으로 만든 거고 그 시민들은 국가 성립 이전에 이미 지방 단위에서 지역 단위에서 지방정부라는 형태로 크고 작은 지방정부라는 형태로 하나의 뭐 빌리지라든가 타운이라든가 걔네들의 개념에서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뭐 50명 사는 동네도 있고 500명 사는 동네도 있고 10,000명 사는 동네도 있고 어떤 그 자기네 실정에 따라서 각 지역 단위의 시민들이 모여 사는 것이고요. 그 지역 단위의 일들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 자기네들의 비용으로 자기네들이 대표자를 선출해서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그 국방이나 치안 이런 어떤 사회 전체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그 부득이한 필요성 때문에 최소 국가로서 값싼 정부로서의 중앙정부 스테이트라는 것을 만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먼저 생긴 거고 국가는 나중에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지방정부의 권한을 함부로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함부로 침해하고 들어오는 거는 이거는 그 국가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거로 보는 것이 이쪽 그 영미계 국가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만 해도 연방정부의 권한이라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대부분의 그 텍스라든가 그런 경제 규제들은 주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연방정부는 권한을 굉장히 제약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단체자치는 이 대륙계 특히 프랑스에서 성립이 된 건데요. 이 프랑스라는 나라도 이제 그 일찍이 그 지역 단위의 그런 그 통치 체제를 이제 확립하면서 그 중앙에서 그 지방 관료들을 파견하거든요. 여기서는 영미계 국가에서는 지역 단위에 원래 있었던 토후 세력들 그 지방의 그런 그 부유층들이죠. 그런 그 자들이 지역 단위의 그런 어떤 그 거버먼트들을 주도해 나가는 세력으로 성장을 했는데 프랑스에서는요. 이제 그 전통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파견한 이 프리펙트라 그러거든요. 지사예요. 이 사람이 지방 정부에 가서 거기서 모든 걸 관장하는 겁니다. 특히 이 프랑스에서는 치안 판사라는 걸 파견했어요. 먼저 치안 판사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어떤 그 룰링을 하는 통제를 하고 어떤 그 재판을 하는 그런 판사를 먼저 파견을 한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그 행정권까지 갖게 됩니다. 이제 사회복지 업무까지 하게 되는 그 행정권까지 확대하면서 한 지역 단위의 행정을 총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 것이고 여기에 이제 그 중앙정부 밑에 데파르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꺼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꺼뮌의 이 꺼뮌 중심의 이 치안 판사들이 이제 꺼뮌의 장을 역임하게 되는 것이고 꺼뮌이라는 것이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에요. 그 가장 그 작은 그 지방자치단체들이고요. 이 꺼뮌의 장들이 그 데파르망의 어떤 그 의회 또 의원으로 또 겸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의원을 또 겸직을 하면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일관된 그런 어떤 그 통치 체제를
그러니까 상중하의 그런 어떤 그 피라미드 계층적인 그런 그 중앙정부 중심의 계층 시스템을 통치 시스템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 단체자치라는 개념이 이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아이디어로는 헤겔로부터 나온 거예요. 헤겔의 철학자 입장에서는 먼저 이 인간의 정신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인간의 정신이 동물과 다른 점은 어떤 그 이상을 구현하는 것이고요. 이 인간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을 만들어내는데 그 조직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지역사회라는 것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국가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예. 이 지역사회는 우리가 보통 시민사회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족, 시민사회, 국가라는 인간 정신에 발현한 결과물이 이 하나의 그 커뮤니티 개념으로 나온 것이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족이나 시민사회는 불완전하다고 봤어요. 가장 완벽한 어떤 인간 정신의 구현체는 이 스테이트, 국가라고 본 것이 이 헤겔의 아이디어고요. 이 헤겔의 관념론이 대륙계에서 일관되게 적용이 돼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국가 시스템을 형성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근대 국가의 형성 과정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근대 국가 이 대륙계 프랑스라든가 독일을 중심으로 한 근대 국가에서는 먼저 국가 중심으로 근대 국가를 형성하는 거예요. 국가를 먼저 형성을 하고 국가가 먼저 강력한 상비군하고 관료제라는 두 개의 기둥을 형성을 해서 시스템을 먼저 국가가 형성을 하고 국가 체제에 의해서 각 지역 단위의 이런 지방 정부의 장들을 지역 단위에 쭉 중앙에서 파견을 하는 거죠. 그들이 이 어떤 사법권을 먼저 관장을 했고 그 다음에 빈부격차 문제로 해서 가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 업무 이런 행정까지를 확대하면서 지방정부의 권한들이 이제 확대되는 그게 쭉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계층적인 체제가 형성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 자체가 다른 거지 그렇다 그래가지고 단체자치는 지방자치가 약하고 주민자치가 지방자치가 강하다 이런 건 아니죠. 그거는 뭐 시민의식에서 결정될 문제지 주민자치는 이제 지방자치에 유리하고 여기는 아니다 이게 아니죠. 예. 자, 여러 가지 그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특징의 차이를 비교를 해놓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주민자치에서는 이 권한의 부여가 개별적 수권주의로 가요. 법률 형태가. 이거는 대륙계는 포괄적 수권주의로 갑니다. 예. 이 법률적 개념이라서 조금 어려운데요. 이 개별적 수권주의라는 거는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을 법률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낱낱이 예를 들면서 법률을 제정을 해가지고 지정을 한다라는 방식이고요. 이거는 지방정부에 할 일을 선언적으로 포괄적인 규정을 넣고 그거에 대한 금지 규정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업무 외에는 지방정부는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포괄적 수권주의가 굉장히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렇게 획일적으로 볼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규제에 있듯이 판례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이 단체자치를 채택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선언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포괄적 수권주의에 의해서 권한이 부여되는데요. 지방자치법에서 보면은 지방정부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단서 조항을 해놨어요. 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은 그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놓고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법률은 다 의회에서 제정하지 국회에서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중앙정부에 국회에서 제정하는데 국회에서 자기네들이 중앙정부가 할 일을 쭉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이거는 지방정부가 못하는 거다, 지방자치단체가 못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 포괄적 수권주의 방식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상 지방자치가 껍데기만 남는 이런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지방자치단체, 이 주민자치건 단체자치건 그 지방정부의 핵심적인 권한은 사회보장 업무거든요. 지역 주민과 가장 핵결된 생활 행정 중의 핵심이 이 사회보장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지출 중에서 가장 큰 폭을 차지하는 것은 이 사회보장비입니다. 사실상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위기다, 뭐 이렇게 문제다 많이 하는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일단 사회보장비의 급증이에요. 예, 근데 사회보장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거의 그 근간 틀을 다 장악을 하고서 운영을 하면서 사회보장비의 구체적인 지출 행위는 지방정부가 다 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지방자치단체가 쓰도록 하고 구체적인 시스템, 정책의 구조 틀은 중앙정부가 만드는 이런 그 이원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정부가 권한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방자치라는 게 굉장히 형이화되는 이유가 이럴 수밖에 없는 법률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단체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방의원들을 뭐 선출로 이렇게 선거직으로 이렇게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뽑는다 그래가지고 지방자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그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전혀 이 시스템이 없죠. 그러니까 영미계라든가 대륙계는 각각 지방정부에서 강력한 그 독자적인 그 권한을 행사해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근대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쭉 만들어 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죠. 여전히 중앙정부에서 다 틀거리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자, 특히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뭐 울트라 바이러스의 원칙이라든가 월권 금지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딜런스 룰이라든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일부 그 행정학 교재들에서 잘못 설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울트라 바이어스 룰 이런 것들이 뭐 중앙 집권을 뭐 옹호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건 좀 잘못된 이해들입니다. 그러니까 영미계라는 나라에서 형성된 거는 이제 판례에 의해서 이런 원칙들이 확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문법주의 국가 아닙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요. 예? 이렇게 대륙계처럼 딱 법률에 의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권한을 행사한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판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 판례에 의해서 쭉 여러 가지 원칙들이 선언이 된 겁니다. 그러나 영미계 국가의 기본 아이디어는 지방정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세부적인 그런 판례 사안들인데 그것이 어떤 뭐 중앙 집권을 옹호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본적으로 그 커먼로 자연법에 어긋난 거죠. 이 중앙 정부를 옹호하는 식의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일부 교재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는 본래 이 영미계의 그런 그 주민자치의 아이디어를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로서 초래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해하셔야 될 것이 이제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이에요. 네. 이거는 새로운 지방 분권과 새로운 중앙 집권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서구 사회의 얘기입니다. 한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그 지방자치를 전통적으로 근대국가 성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를 추진해온 그 영미계 국가라든가 대륙계 국가에서는 특히 이 자본주의의 폐해가 아주 그 급격히 노정됐던 1930년대
에서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제 세계 대공황 아닙니까? 이 대공황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중앙 정부의 권한이 상당히 강화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뉴딜 정책에 의해서 중앙 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이것이 여러 가지 그 뉴딜 정책 관련법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연방법원에서 위헌 판결까지 받게 되는 사회주의적 색깔이 농후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시되죠. 이 정도로 연방 정부의 권한이 쭉 강화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1960년대 이 존슨 행정부가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사회복지 정책들을 추진하거든요. 그러면서 연방 정부가 그 사회보장 제도를 강화하면서 연방 재정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예,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신중앙집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지방자치가 강했던 나라에서 새롭게 어떤 그 시장 실패라든가 이런 그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서 중앙집권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신중앙집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미국에서는 이걸 창조적 연방주의라고 이렇게 합니다. 새로운 그런 연방주의다라는 거죠. 전통적으로 연방주의에 대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이제 이 1960년대 존슨 행정부의 창조적 연방주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지방분권은요 보통 1970, 80년대 이후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70년대까지 결국은 그 복지 재정이 증가하면서 복지 국가화의 경향을 쭉 확대했던 이 서구 국가들이 그 이제는 이제 정부 실패 현상에 직면을 하게 되면서 이 자원난 시대의 감축 관리의 필요성과 그 다음에 지방의 자율성, 창의성을 강화해 가지고 뭔가 창조 경제로 전환하겠다라는 아이디어. 이것이 신공공관리적 아이디어들이거든요. 권한은 분산하자라는 것이에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1990년대에 이미 이 크리에이티브 잉글랜드라는 브리튼의 개념으로 해서 창조적 연구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 지방분권을 대폭 강화하고 중앙 정부의 권한을 아웃소싱 해 나가는 이런 그 중앙 집권의 길을 걸어갑니다. 미국도 레이건 행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닉슨과 레이건 행정부를 중심으로 해서요 상당히 이 당시에 그 지방 정부 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방 정부의 어떤 그 사회보장비를 대폭으로 이양을 하는 이런 쪽에 경향을 갑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신지방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는 전통적으로 그냥 사실 쭉 중앙집권이죠. 현재도 중앙집권이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서구 사회에서 나타나는 개념이다라는 걸 정확히 이해하시면서 지방자치와 중앙집권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지방자치를 이해하실 때요 너무 개념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달달 암기하지 마시고요 어떤 역사적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것을 잘 이해하시면서 이 내용을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